안녕하세요. 자, 관세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관세법은 앞에 대무역법 첫째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무역세를 대비하는 시험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관세법을 이렇게 시험 과목으로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습니다. 관세법은 보통 이제 관세사들이 아는 것이고, 수출입을 하는 사람이 관세법을 알아서 뭐 하나, 전부 다 관세사에게 의뢰를 하면은 뭐 다 되는 건데 하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세사, 근데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상당히 포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관세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 실무에 있어서 어떤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물품이 이제 수입되고 수출될 때 그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출한 그 서류를 가지고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 실무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그런 물건들이 이것이 나중에 환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처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이 물건이 수입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이 생기겠다, 또 수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관세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줄 수가 없죠. 그죠? 그러한 단계가 이제 끝나서 실제적으로 수출입이 된 그러한 물건들을 통관하거나 그럴 때 이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러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수립하는 것은 실무 담당자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세법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을 따라서 깊숙이는 모르더라도 관세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출입 업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상식 차원의 지식은 습득하고 있는 것이 훨씬 무역 실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관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응시생이라면은 이 관세법을 통해서 무역 전반에 미치는 이러한 관세 정책,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나중에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법의 이제 기초 시간이 되겠는데, 그럼 이제 관세란 무엇이고 관세청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 관세라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세선이라는 것, customs frontier, 또는 customs line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관세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떤 공공기관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관세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적인 개념이 이제 국경선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신의주가 있죠? 이게 신의주가 있고, 여기 이제 중국이 있다. 그죠? 중국에 단동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자는 바로 신의주에 세관이 딱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한국으로 말하면 여기 부산항에 이렇게 부산항에 있고, 그다음에 인천항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관세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또 국경선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관세선이라는 것은 바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소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이제 세관이 되죠. 그 세관은 이제 전국에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 하게 되면 세관, 그 다음에 출장소, 그리고 이제 감시소,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국에 한 50개 정도가 이제 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통칭해서 세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세관에는 또 이제 관할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역시 이 관할구역도 꼭 지역과 그 세관이 일치하진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서울세관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것들만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그 넓은 범위까지도 관할구역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세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시라든지 그죠? 또는 뭐 용인시라든지 그 다음에 강원도의 춘천, 뭐 홍천, 화천, 양구 이때까지 그죠? 서울세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전부 다 관할 지역으로 그 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뭐 구로세관 그렇게 되면은 그 서울특별시 안에 이렇게 구로세관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뭐 관악구, 동작구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구로세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관할구역이 꼭 어떤 지역적인 그 경계선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세관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세관에서 하는 일은 수출입 통관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관세를 이제 징수하는 업무 그리고 수출되는 물건들이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주 업무가 되겠는데 보통 그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출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과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관세가 있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은 바로 수입세에 부과가 되죠. 수출세에 만약에 그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출세를 또 부과를 받고 또 그 상품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땐 그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수입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또 수출관세 그리고 수입관세를 이제 두 개를 다 물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세를 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출 관세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품에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제품의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바로 수입세만을 부과하고 그리고 통과세도 부과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 이제 수출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그 생고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의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특정 국가의 특정 물품만 이제 수출을 받게 되고 반드시 수입세에만 관세가 부과가 된다. 그 통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개무역 같은 걸 할 때라든지 또는 이제 환적을 하게 되는데 뭐 미국에서 뭐 온 물건이 부산항에서 잠시 그 양육되었다가 다시 또 재선적돼 가지고 뭐 상하이로 간다든지 이렇게 환적을 해야 될 때 통과세를 물게 되면 아무도 그 배들이 어떤 그 선박을 수리한다든지 또는 기름을 채운다든지 그때 환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항구에 이제 들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항구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렇게 통과세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는 반드시 그 수입 물품에만 그 관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관세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첫째도 이해, 그리고 둘째도 이해, 셋째도 이해다. 그리고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치화된 것들 그리고 조문 같은 거 외워야 될 것은 이제 외워두자. 그러나 선행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외워야지만이 그 암기된 것이 더욱더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이해할 것을 꼭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관세에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관세는 첫째 조세의 성격이 있다. 즉 세금의 성격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관세의 주체는 국가이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그러한 뭐 주민세라든지 뭐 기타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그 징수의 주체가 국가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관세의 과세권은 국가의 그 재정권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즉 관세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 다음에 관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가 된다. 우리가 어떤 뭐 놀이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 그 입장하는 대가로서 어떤 입장료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물게 되죠. 뭘 취득하고 이렇게 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관세는 그러한 반대급, 뭐 사용료라든지 이런 반대급부가 없이 무조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세를 징수를 하게 된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뭐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세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결국은 재정 수입이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를 이제 강병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이고 2차적인 목적으로는 국내산업보호라는 보호관세의 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수입되는 물품에 일정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됨으로써 그 수입품의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품하고의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1차적으로는 재정관세고 2차적으로는 보호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재정관세보다는 이제 보호관세의 성격이 강하다. 재정관세만 가지고 이제 재정관세를 하게 되면 그 갖고 턱도 없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제 관세보다는 우리 그 국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훨씬 많게 되니까 그러한 기능보다는 어떤 산업보호 측면에서 이제 부과되는 보호관세의 측면이 훨씬 이제 강조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부과 징수된다. 그래서 관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것이 제정이 되고 또 부과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국가세의 금지에서 우리 이제 일사부재대의 원칙 그런 것처럼 한 번 적용받은 관세율에 대해서 그 법규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재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8%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뭐 20% 관세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나머지 12% 관세를 다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관세를 납부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의 소비자적 성격을 줄 수 있는데 관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물건을 바로 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붙게 되죠. 그런데 관세라는 건 일단 그 물품이 통관이 돼가지고 그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 단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소비 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그 물품이 이제 소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부과되는 그러한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실질적인 그 납세 의무자와 담세 의무자가 서로 다르게 되죠. 수입자가 수입된 물건에 관세를 부과를 받고 그렇게 되면 관세를 부과받는 사람은 수입자지만 이것에 적용된 그러한 가격에 대해서 결국 부담을 지는다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의 납부자와 그리고 그러한 가격을 부담해야 되는 최종 담세자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입자가 낸 관세는 결국은 소비자에게 또 이전되게 되겠죠. 어떤 가격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다음에 이제 관세는 사치품의 중과 생필품의 경고가 된다. 그래서 뭐 골프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치품에는 상당히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국민 생활에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그러한 생필품에 대해서는 저율의 그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관세 행정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원료품에는 경과가 되고 그다음에 완제품에는 중과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원재료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로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할 때 그 수출 원재료로서 즉 외화 획득용 원료로서 이렇게 수입이 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든지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에는 중과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TV를 이제 수입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일반 관세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는 8% 정도의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 뭐 내국세가 이제 달라붙고 그렇게 되면,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 한
20% 정도의 이제 관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120만 원에 20만 원을 관세를 납부해서 최종 가격은 1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입자가 어떤 적정 마진을 붙여서 이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팔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러한 물품이 수입이 될 때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서 이런 완제품이 수입이 돼 온다면 그 TV를 만드는 그 국내의 그 산업에 전혀 그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이 TV가 완제품이 아니라면은 국내의 어떤 수요가 딸리게 되니까 국내에서 TV를 만드는 그 공장들이 화랑을 뜰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그 근로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제품에는 중과가 되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 또는 원료에는 아주 그 경과된다 하는 것이 그 관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에 기초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로서는 이제 재정관세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의 1차적인 목표는 재정관세이고, 그다음에 2차적인 목표는 보호관세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호관세의 이제 성격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들, 수입되는 물품에 일정한 요율의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국내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내 소비 산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2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세 방법에 의해 분류를 줄 수 있는데, 이 과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들어오는 물품의 그 가격에, 즉, 인보이스 상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가격, 물품의 가치, 이것은 이제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량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섞은 이제 혼합세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종가세라는 것은 바로 수입 물품에서 나타나 있는 제시된 그러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 이제 종가세에다가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과세 가격. 이 과세 가격에 관세율,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관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세액, 종가세는 바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종량세는 수량이니까 관세액은 수량 곱하기 단위 수량당 세액.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위 수량당. 여기서 이제 단위 수량당이라는 것은 바로 개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에 만약에 한 개에 뭐 10불이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개수에다가 한 개당 가격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현행 그 관세율표상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영화 필름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혼합세라는 것은 컴바인드 듀티 해가지고 종가세와 종량세 이런 장점만 서로 결합시켜서 최대한의 관세 효과,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러한 관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세가 있는데, 두 개의 세금을 보았을 때,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개의 세액을 산출을 해 보았을 때, 그중 높게 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선택해서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가 바로 선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더 많은 관세를 이제 거두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세에서 한 품목의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정하여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다 합해서 부과하는 관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근거에 의한 분류로서 또 보게 되면 먼저 국정관세가 있다. 그래서 국정관세, 내셔널 듀티라는 것은 바로 이제 헌법에서 그 국회에서 정해진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정관세가 되는 것이고, 이제 협정관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벤셔널 듀티.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해당 국가의 어떤 조약에 의해서 어떠한 세율을 이제 양호하기로, 보통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양호세율이라고 그러죠.
양화세율은 보통 이제 특정국의 그 협상에서는 그 기본 세율의 100분의 50이죠. 기본 세율의 100분의 50이 미만. 그래서 허용. 100분의 50만 허용한다. 더 이상은 안 되고 기본 세율에서 100분의 50까지만 양화세율이다. 양화세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액을 낮추고 이제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지금 양화세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협정관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제협력관세라고 그러죠. 이런 국제협력관세에는 WTO 양화세율이 있고요. WTO 양화세율. 그 다음에는 뭐, 엉크타드. 이거 말고도 한 뭐, 대여섯 개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제 WTO 양어세율 또는 WTO 양어관세. 양어세율보다는 양어관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양어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국제협력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어떤 그 조약에 의해서 어떤 세액을 부과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일방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그것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편익관세에서 beneficiary duty가 되어 있는데, 자,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최혜국 대우에 의한 편익을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제협력관세를 맺으려면은, 그 맺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떤 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환되는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편익관세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아주 그 최빈 국가라든지 저개발 대상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아주 그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익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는 라오스라든지 뭐 부탄, 베트남 그런 나라가 해당이 되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익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는 또 일반 특혜관세가 부과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편익관세를 부과받는 나라하고 서로 이제 겹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편익관세를 받는 나라보다는 일반 특혜를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가 이제 훨씬 더 많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되는 그 세율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관세를 분류를 해보면 단일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수입되는 그러한 상품에 부과되는 세율,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합세의 다수세라는 것은 어떤 그 우리나라의 상품이 원래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상품이 수출이 돼 들어갈 때 미국으로 보면 이제 수입이 되겠죠. 원래 8%의 이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뭐 30%의 이런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산 상품은 이제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미국의 어떤 특정 상품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 상품에 대해서 그전에 이제 8%의 과세가 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30%의 이런 고유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미국 상품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게 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복합세, 또 다수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이론적으로 그렇고 사실 뭐 우리 같이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이 국제 현실이겠습니다. 2004년도인가요? 2003년도인가요? 그때도 이제 그 마늘 때문에 그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이제 중국 정부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이 졌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역시 그 강대국의 그 경제 논리에 밀려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입장을 이제 고수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픈 그런 현실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상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수입, 수출, 이러한 용어들, 그 다음에 외국 물품 것을 이용해야 되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는데,
자, 관세법에서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수입이라 하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거나가 아니다. 수입하거나가 아니다. 항상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수출 수입이라는 개념을 따라서 항상 이 반입과 반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게 보세구역을 이러한 보세구역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항상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받고 물건이 국내로 반입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니까 그때는 수입의 개념이 아니고 반출이다. 수입 수출이라는 것은 대무역법의 개념 또는 통칭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수입의 그런 개념이지 관세법에서 항상 반입과 반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출이라는 것은 바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송이라는 것이 있죠. 반입, 반출,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되겠는데, 반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칩시다. 근데 보세구역이 여기에 바로 바다가 이렇게 있다. 또는 공항이 이렇게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 보세구역도 역시, 한국의 내륙지방일 수도 있고, 항구지역, 공항지역, 그런 데 산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구역을 통과한다라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해진 그런 관세를 부과받고 정상적으로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한다. 그런 것을, 보세구역을 통과하게 되면 반출이라고 그러고, 반입이라고 한다. 근데 반송이라는 것은 바로 해외의 물건이 한국으로 이렇게 수입이 돼 왔어요. 그래서 일단 보세구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관세를 내고 이렇게 보세구역을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는 반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국내 소비자에게 이것이 판매가 되거나 그런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이 반송이라는 것은 수입된 물건이 보세구역에 들어왔다가 반입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반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가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제 보세구역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불량품이더라. 그래서 그 물품을 인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세구역에서 그 물건을 수입했던 원나라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반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을 통과해서 국내로 반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입된 물품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불량품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다시 또 보세구역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반송이 아니고 그때는 이것은 재수출이 된다. 일단 보세구역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내국 물품이 되고 그 물품을 다시 반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재수출이 된다.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보세구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수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물품이 수출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 물품이 다시 또 수입돼서 보세구역을 빠져나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재수입이 되는 것이 이것은. 바로 계속해서 이러한 용어는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 물품이 있는데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의 그런 정의를 묻는 문제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 혼동하지 말자. 외국 물품과 이 외제하고는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외국 물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항상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을 이렇게 봤을 때 물품이 이렇게 수입돼서 이제 배에 실려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배에 실려온 물건 또는 공항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을 관세청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입 신고를 이제 관세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신고를 이제 수리를 했다면 그때는 내국 물품이 되지만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 그죠?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그것은 외국 물품이다. 그리고 외국의 선박 등의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이렇게 되는데 외국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어떤 수산물을 체포를 하였다. 어로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국으로 수입을 해 온다면 그것도 역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그것이 바로 외국 물품이다.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거꾸로 이것은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이러한 물건을 이제 수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관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출 신고가 이렇게 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바로 내국 물품이 아니고 외국 물품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수입 신고의 그 수리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국 물품이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다. 그러면 그것은 외국 물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국 물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물품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니 카시트라든지 또는 미국의 어떤 나이키 운동화라든지 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물품은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내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외국 물품이 아니고 그때는 외제 물품이 된 것이죠. 외제. 그 외제 물품하고 외국 물품하고는 혼동하면 안 되겠다. 항상 보세구역의 반입 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었느냐 수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기점에서 봤을 때 일단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가지고 그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내국 물품이다. 그러나 그 물품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다. 즉 외제로는 되지만 외국 물품은 아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선박 등의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영해에서 체포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내국 물품이 되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이것도 헷갈리기 쉬운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선박 등의 공해에서 체포된 것도 역시 그것은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국 물품으로 간주를 한다. 그 다음에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죠? 배는, 그죠? 이렇게. 배는 부산항에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지만, 입항 전에 수입 신고를 해가지고 세관에서 그것을 수입 신고를 수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내국 물품으로 간주가 되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서 반출된 물품 돼 있어요. 역시 반출도 마찬가지.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이지만 일단 보세 구역을 통과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일단 반출됐다라는 것은 바로 보세 구역을 통과했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국 물품으로 이것을 간주한다. 자, 이렇게 혼동되지 않게끔 이것을 잘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분류하는 이러한 것은 항상 매회 시험에 한두 개씩은 꼭 나오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무역선과 내항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 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이거 다 이해가 되시는 것이고 외국 무역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외국 무역선과 외국 무역기가 아무 항구에나 다 가느냐? 꼭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허가받지 않은 그런 항구에는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가 입항을 하거나 또 착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외국 무역선과 외국 무역기가 이착륙이라든지 또 입항을 해서 어떤 하역 작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항구를 바로 개항지역이라고 하죠. 개항. 이 개항지는 항구뿐만 아니라 공항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지 부산항, 울산항, 평택항, 그다음에 군산항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개항장으로 지정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만 바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선박에 입항을 해가지고 수출입 그러한 물품을 이동을 할 수 있고 하역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선용품과 이제 기용품 하는 것은 선용품이라는 것은 바로 배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기용품은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소비 물품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국정관세든 편입관세든 전부 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물품이 반출되거나 반입할 때 그러한 일련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통관인 또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의 관매 및 분할 납부 제도가 이렇게 되는데 관세를 처음에 이제 부과를 할 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세였죠. 그래서 아주 면세가 되는 게 있고, 관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을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근데 환급의 경우가 되는데, 일단, 면세라는 것은 관세의 전부, 관세의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것, 관세 전부를 면세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의 일부를 이제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근데 감세는 이제 나중에 애화획득령 원료라든지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외교 관례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간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럴 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감세와 이제 면세를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은 이제 일정한 요율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비영리 단체라든지 또는 학술 단체라든지 정부 이런 기관에 따라서 그러한 관세를 한꺼번에 다 내지 않고 분할해서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분할 납부 제도라고 그러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제 정해서 그것을 이제 수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죠. 이것이 만약에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일반 법인 어떤 일반 회사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또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게 또 나중에 더 나오게 되는데 일단 물건을 이제 통관을 해가지고 반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반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야 될 그런 세금을 이제 납부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세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관세를 띄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해당되는 만큼의 그러한 담보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일단 반출을 한 다음에 정해진 기일에 따라서 이제 분할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납부 제도는 시설 기계료 그리고 어떤 이제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어떤 뭐 라인을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초 설비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보통 15일 이내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5년, 그죠? 제한기간이 5년 이내요. 5년 이내에 그런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바로 분할 납부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세법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구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뭐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해가지고 뭐 책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무역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뭐 개인적으로 또 연구라든지 또는 뭐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국제무역사를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정도 수준,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험에 대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은 우리가 관세 그리고 이제 관세법을 이해하는 데서 큰 이제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너무나 깊숙이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그 시험의 그 범위를 넓혀서 가게 되면 그것에 또 파묻혀가지고 이제 본래의 시험의 목적을 이제 벗어나서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래 그 바라던 그러한 목적이 흐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를 확 좁혀서 이 교재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 것, 그래서 보통 한 90% 정도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이제 제작을 하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해도 충실히 이해를 하고 외울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자. 그리고 대무역법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행정이라는 것이 국제 환경과 그리고
경제의 그 동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법에서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는 뭐 감세율이라든지 면세율이라든지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치르시기 전에 최신의 문제 항상 뭐 15회를 치르신다면은 14회, 13회, 그래서 12회 이렇게 항상 최신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 법령의 그 법 개정 그리고 변동 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나름대로 잘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시험 대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강의 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